열망은 자연법칙을 넘어선다. 이번 장의 정점을 찍는 사례로 내가 아는 비유하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 만난 것은 24년 전 태어난 몇 분 후였다. 그는 기가 없이 태어났고 우리가 캐물었을 때 의사는 그가 청각장애인이자 어느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너희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의견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피력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신은 내게 기가 없는 아들을 주었을지라도 그 고통을 현실로 인정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불멸의 에머 시인이 말한 교훈을 기억했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저 그에게 순종하면 되지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경선에 들이할 때 각자에게 맞는 지침을 듣게 됩니다. 맞는 지침이란 바로 열망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열망이었던 것은 내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 열망으로부터 한순간도 물러선 적은 없었다. 몇 년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런 한계는 스스로 마음속에 정하는 것뿐이다. 처음으로 나는 그 말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내 앞에 기가 없이 태어난 갓난쟁이가 누워 있었다. 그 아이가 듣고 말할 수 있다 하여도 여전히 외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터였다. 물론 이는 아이가 스스로 마음속에 정한 한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든 기 없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나의 불타는 욕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로 했다. 아이가 말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잘하면 소리를 듣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아이의 마음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럴 때 대자연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은 내 마음속에 간직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매일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이에게 미약하나마 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의 특정한 소리가 미약하남에 듣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더 발달시킬 수 있으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내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는 일이었다. 빅터 초공기를 썼을 때 일이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지에서 바로 초공기를 독차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특정 음악들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곡이 티퍼레리까지 가는 길은 멀구나 였다. 아무런 아이가 초공기 앞에 서서 자신의 티아로 초공기 상자의 가장머리를 꽉 문 채로 그 곡을 거의 2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지 못한 개념이었다. 골전도 본 컨덕션. 아이의 초공기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는데 아이의 머리 아래쪽에서 웨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꽤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을 알았다. 이 발견을 통해서 나는 아이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그때쯤에 아이는 몇몇 단어를 말하고 시도하고 있었고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신념이 기초한 열망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을 것이었다. 아이가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는 열망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또 좋아하는 걸 알고 독립심, 상상력, 듣겠다는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특히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서 들려주었다. 대신에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을 입혔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인생의 짐이 아닌 대단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나 스스로 모든 역경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역설을 해왔지만 사실 나는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 자산을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교훈의 이야기로 잠들기 전에 들려주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요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랐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귀가 없이는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신념에 기초한 절망이 이성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나에게 계속 노력하도록 힘을 주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아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믿었다. 나는 아이가 형보다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고 많은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가 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나는 아이가 힘을 팔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형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설득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이가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점을 알고 신문값에 더해서 돈을 더 지불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점차로 아이의 청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더군다나 아이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아이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 달 동안에 아이는 신문을 팔고 싶다고 저러고 있었지만은 아이의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각장애인 아이가 길에 혼자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아이는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어느 날 오후 주변에 계신 아이는 부엌 창문으로 기어넘어 밖으로 나갔다. 이곳의 고대장이에게 6센트를 빌린 아이는 그 돈으로 신문을 사서 다 팔고 그 후에 신문을 사서 파는 일을 그날 저녁까지 반복했는데 그날의 수익을 맞춰보고 빌린 6센트를 갚은 후에 아이 손에 42센트의 수익이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침대에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끄집어낸 후에 울었다. 하필이면 울다니. 아들의 첫 번째 성공을 보고 우는 것은 부적질을 보였다. 나는 정반대의 완능을 보였다. 아이 마음속에 수술에 대한 확신을 심으려던 내 노력이 성공해서 말했기에 크게 웃을 수 있었다. 아이 엄마가 아이와 첫 사업 도전에서 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갔던 작은 청각장애 소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몇 배의 수익을 올린 용감하고 야심만만하고 자립심 있는 어린 사업가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 스스로가 평생을 이끌어 나갈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나는 기뻤다. 이후의 사건들로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아이의 형은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닥에 들어넣어서 공중에 발길질하며 울어서 그것을 얻어내곤 했다. 이 작은 청각장애 소년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곤 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사실은 장애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오르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를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거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 한 말이다. 이 작은 청각장애 소년은 가까이서 크게 소리치지 않는 이상 선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을 졸업했다. 아이는 농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우리는 아이가 비장애인 어린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상인의 길을 살아가기를 바랐고 학교 담당자들의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도 그 결정을 고수했다.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전자보청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지만 아이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이가 6살 때 시카고의 제이 고든 윌슨 박사가 밝혀낸 원인이 있었다. 아이의 한쪽 뇌를 수술하는 결과 선천적으로 청각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천적으로? 대학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 수술을 받은 지 18년 후 아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연한 기회에 아이에게서 또 다른 전자보청기를 사용해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비슷한 기회에 실망한 적이 있기에 아이는 한참 후에 그 보청기를 테스트해 보았는데 마침내 보청기를 집어들고 무심하게 머리에 착용한 후 전원을 연결했을 때 마치 마술처럼 정상이처럼 듣고자 하는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처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오묘해서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보청기가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이 너무나 기쁘던 나머지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수업에서 아이는 생애 최초로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교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야만 들을 수 있었다. 라디오와 영화의 소리를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대방이 큰 소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정말로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우리는 신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끈질기게 열망한 끝에 유일하게 가능했던 방법으로 신이 그 실수를 바로잡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열망 덕분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정의를 자신으로 변화시킬 확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발견해야만 했다. 그때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새롭게 발견한 소리와 세계에 대한 기쁨에 도취한 아이는 보청기의 제조서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다. 편지 자체에 쓰여 있지 않지만은 편지 분위기에서 풍기는 어떤 점으로 인해서 보청기 회사는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뉴욕에 도착해서 공정으로 안내되었다. 자신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수석 엔지니어와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예감, 아이디어 혹은 영감 뭐라도 불러도 괜찮다. 같은 것이 그 마음의 번쩍 이 사고 자극 덕분에 그의 장애를 자선으로 바꿀 수 있었고 장래 수많은 사람에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 사고 자극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된 새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보청기에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데 남은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들은 한 달 내내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청기 제조사의 마케팅 시스템 전체를 분석해서 전 세계의 청각장애자들과 소통할 방안을 만들어냈다. 자신이 새롭게 발견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다. 일을 마친 후에 그 자신의 연구에 기초해서 2년짜리 계획을 작성, 그 계획을 회사에 제출했을 때 즉시 채용이 되었고 그의 계획에 또 착수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자신이 농아가 될 뻔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 보청기 제조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워크숍으로 나를 초대했다. 농아들에게 듣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라겠다. 그런 형태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한편으로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시간 낭비는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참석하게 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시범은 내가 아들의 마음속에 정성 같은 청각 능력을 갖추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지하고자 해왔던 방법의 확정된 형태였다. 20여 년 전 아들이 농아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용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농아들에게 듣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기묘한 운명의 봉착으로 인해서 내 아들 불려와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의 농아 상태를 도울 운명이 되었다. 내가 아는 한 농아 상태가 고쳐질 수 있으며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정상인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우리가 유일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가능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었다. 아내와 내가 불레어의 마음을 다잡아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이는 평생 농아로 살았을 것이다. 아들의 출생을 담당했던 것은 아이가 평생 듣거나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몇 주 전에 저명한 청각장애 전문인 어빙 브리스 박사는 불레어를 꼼꼼히 검진해 봤는데 그는 아들의 청각 능력과 언어 능력에 놀라면서 그의 검진의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이 안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청각 능력이 있다. 엑스레이 사진에 따르면 귀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내려 이어지는 길이 두 개골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아이의 마음속에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과 정성이처럼 살겠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을 때 그 충동이 대자연의 심이로운 영향을 끼쳐서 그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고 그 사이 공간의 고요함을 가려 지르게 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저명한 의학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자연의 이런 기적을 행하였는지 추측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 신비로운 경험에서 내가 담당했던 보잘것없는 역할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모두 세상에 전달해야만 할 책임을 느낀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그루 신념으로 열정을 뒷받침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진정 불타는 열망이 현실로 실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이처럼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할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깡통을 들고 길거리 행상으로 나설 운명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애 덕분에 아이는 수백 명의 청각장애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평생 적절한 재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직장도 가지게 되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나는 아이의 장애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하얀 거짓말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었고 이제 그 작은 거짓말은 실현이 되었다. 진정 옳든 그러든 신념과 불타는 열정이 합쳐졌을 때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자질은 누구나 대가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이 일처럼 열망이 가진 힘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은 없었다. 작가들이 때때로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이 비상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는 주제에 대해서 저스런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내 아들의 장애를 통해서 열망이 지닌 힘이 얼마나 견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행운이었다. 어쩌면 경험 자체가 어떤 섭리였는지도 모른다. 아들만큼 열망의 힘을 잘 드러내어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대자연의 열망의 의지가 굽힐 정도라면 한낱 인간이 불타는 열망을 꺾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인간의 정신이 지닌 힘은 신비롭고 혈이 힘들다. 우리는 마음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 물체 등을 이용해서 열망과 물리적인 실체로 둔갑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과학이 이 비밀을 확인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아들의 마음속에 정상이처럼 듣고 말하게 되는 열망을 심었다. 그 열망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큰 장애를 가장 큰 자산으로 전환하게 되는 열망을 심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이제 실현되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분명히 이루어졌다. 첫째, 나는 정상적인 청력을 향한 신념과 열망을 섞어서 아들에게 전해주었고, 두 번째, 나는 몇 년간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열망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했다. 셋째, 아이는 나를 믿어주었다. 이번 장을 마무리 짓고 있을 무렵에 슈먼 하잉크 여사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뉴스 기사의 한 짧은 부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여인의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부분을 여기 인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망이었다. 가수 생활을 막 시작해서 무렵에 슈먼 하잉크 여사는 빈 왕실 오벨런 단장을 따라서 노래 실력을 테스트 받고자 했고, 하지만 그는 테스트해주지 않았고, 그는 이 이상의 흐름한 옷차림의 소녀를 한번 훑어본 후에 친절하지 못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얼굴에 개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하겠다는 건가? 얘야, 포기하렴. 재봉틀에도 서서 공장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 넌 절대 가수가 될 수 없을 거야. 절대는 긴 시간을 의미한다. 빈 왕실 오페라의 단정한 창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열망이 진정과 결합하였을 때 어떤 힘을 지니게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이에 대해서 알았다면 천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무시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내 사업 동료가 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는 나빠져서 마침내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수술실로 안내되기 직전에 나는 그를 알아보며 그처럼 마르고 쇠약한 사람이 어떻게 뒤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의사는 내가 그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의 소견이었을 뿐이었다. 환자의 의견은 달랐다. 수술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며칠 후에는 여기에서 나갈 거예요. 담당 간호사는 동정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은 그는 정말 회복했다. 상황이 안정된 후에 담당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를 살린 것은 살겠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나는 신념에 기초한 열망에 힘을 믿는다. 나는 이 힘 덕분에 초라하게 시작해서 권력과 부의 빛에 오른 사람들을 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보았다. 어떻게 열망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장의 여전 장들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학, 멘탈 케미스트리라는 신비롭고 강력한 원칙을 통해서 대자연은 불가능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를 강력한 열망 속에 꽁꽁 싸며 넣는다. 그렇게 설명했군요.